한국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경제와 사회 부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고대의 정치 부분이 지난 시간 우리 후삼국 시대까지 마무리하면서 끝났고요. 오늘은 고대의 경제하고 사회를 공부하시고 다음 강의에는 고대의 문화 부분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고대의 문화는 양이 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비교적 방대합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은 한 2번 정도 강의가 배정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어서는 이제 고려의 정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한국사 능력시험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잘 학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대의 경제하고 사회는요, 2번 보면 1번 정도 나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지만 나오게 되면 의외로 틀리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삼국의 그 토지와 관련된 정책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겠고요. 대외 무역 등도 중요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역은 국가 간의 교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국의 귀족회의, 신라의 골품제도 이런 것들이 출제의 테마이고 오늘 학습할 내용들이 됩니다. 키워드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관료전 지급, 네, 통일신라 중대 신문항입니다. 노급 폐지, 신문항인데요. 순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전은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통일신라 중대 성덕왕이고요. 노급이 귀족들의 반발로 부활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중대 경덕왕 때가 되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세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 3년마다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민정문서라고 하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일본에 전해지는 겁니다. 통일신라 중대 경덕왕 때로 추정이 됩니다. 통일신라 하대에 장보고가 흥덕왕, 신무왕, 문성왕 때 활동한 분인데 이분이 청해진을 전라남도 완도에 설치하게 되죠. 그 청해진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통일신라까지 마지막까지 이어졌던 그 골품제 어떤 제도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통일신라의 만장일치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라던가 화랑도도 함께 살펴볼 테마가 되겠습니다. 내가 통일신라 왕권이 강화되면서 토지제도 개혁에 나서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현대사에서도 남북한 토지개혁이 중요하고요. 사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땅값이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 현재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삼국시대에는 당항성, 오늘날 평택인데요. 중요한 무역항이었고요. 통일신라 이전에는 당항성, 그리고 통일신라가 되면 경주 바로 앞에 있는 울산이 상당히 중요한 국제무역항 역할을 했습니다. 장보고는 신라하대, 완도, 청해진을 거점으로 국제무역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지난 시간 우리 발해가 5개 교통로가 있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의 귀족회의들, 신라의 만장일치 화백회의 화랑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삼국의 경제제도, 전통적으로 이 수치제도는 백성에게 취하는 제도라는 건데요. 전통적으로는 3가지가 동아시아에서 해당이 됩니다. 하나는 조세입니다. 이거는 토지를 기준으로 곡물을 징수하는 게 됩니다. 쌀이 제일 좋겠지만 쌀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리라던가 조 이런 것들이 거두기도 합니다. 곡물은 집집마다 이걸 가호단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는 건데 이 곡물의 부담이 사실 매우 컸습니다. 마른 특산물이지만 집집마다 뭐 굴비라던가 사과, 배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역은 일반적으로 군대를 가는 군역과 노동을 제공하는 요역으로 나눠지는데 15세 이상의 양인 남자 대상이라 여자는 제외되고 노비도 제외됩니다. 이 영향을 받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분들에게는 군역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한편 신라가 채택한 결부법,
신라가 채택한 결부법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까지 이 방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조선 세종 이후로는 방법이 좀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하고 조선을 배우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조세 공납력, 이게 제일 중요한 3대 수치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자산에 부과되는 자산세라던가 각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현재는 농민들에겐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할지언정 농민들에게 큰 세금을 물리고 있지는 않는 편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런 것들 역시 시대별 변화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저하고 고려 조선 배우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수도권 토지제도 개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신라에서는 시급과 노급이 존재했는데 이런 것은 고구려 백제도 조금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급과 노급은 왕족과 관리에게 각각 해당 지역을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세금을 대신 거두는 권리가 수조권이거든요. 이 수조권을 통해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을 자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노동력을 증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이 좋아 노동력이지 뭐 그 과정 가운데 관리나 왕족이 누구를 좀 매질을 한다던가 또는 이 첩으로 농부의 딸을 들인다던가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급과 시급 같은 게 존재하거나 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왕권이 취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 왕족이나 관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싶어 하고 직접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옆에 한번 보시면 수조권은 국가기관, 관리, 왕족 등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에서 곡물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데 노동력까지 거둘 수 있는 시급, 노급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나마 이 수조권은 왕권이 더 강화되면서 조선 중기 16세기 정확히 말씀드린 명종 때가 되면 폐지가 되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수조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누구도 농민들에게서 쌀을 대신 받아갈 수는 없어요. 농민들이 곡물을 가지고 국가에다가 내지도 않습니다. 그 개념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소득이 많은 농민은 국가에다가 소득세를 내게 되죠. 또 비교적 취약한 농민들은 국가가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신라는 지증왕 때 이제 수도 경주가 아무래도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설치한 게 동시입니다. 근데 동시에서 상인들이 장난을 쳐서 물건값을 막 올리거나 행패를 부리면 안 되니까 그 감독기구를 설치한 게 동시전입니다. 이러한 시장과 감독기구는 고려조선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역시 시대별 변화상을 고려조선을 통해 정리하겠고요. 삼국은 한강유역을 장악해서 중국과 무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백길도 동해 쪽보다는 서해 쪽이 더 많이 활용된 경우인데요. 당항성, 경기도 평택 일대 중국과 무역항이었죠. 네, 근현대 이전에는 율령, 무역, 신문제도 모두가 다 지배층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 무역에서도 생활 필수품을 거래했다고 하면 틀리게 되고요. 귀족이나 왕족이 원하는 사치품이 거래가 되었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가 진흥한 때 한강 유역을 확보한 의의를 물어보면 그래요. 정답은 중국으로 가는 교통로를 확보, 나당 동맹의 결성, 통일 기반을 닦았다가 정답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우리 선생님들 차분히 잘 공부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통일신라 경제인데요. 수치제도부터 한번 보죠. 중대입니다. 수치제도가 안정이 되면서 통일신라 중대가 전성기였죠. 통일신라. 그래서 상당히 수치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 민정문서가 그런 것하고 좀 연결이 되고요. 그러나 하대가 되면 하대는 선덕왕부터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까지인데요. 수치제도가 문란해집니다.
세금을 거두는 제도가 혼탁해지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고 반란이 일어나죠. 그 결과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 최초의 농민 반란이었고요. 적고적의 난, 이 붉은 저고리가 한문으로 적고적이거든요. 이런 농민 반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고부시죠. 수치제도 문란은 항상 밀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조선 후기까지도 그러합니다. 특히 통일신라 하대 밀란은 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유랑민들이 집도 없이 풀속에 살면서 정말 민초처럼 살았다는 의미의 초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초적. 통일신라 하대 때 유랑하던 농민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알아놔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수조권의 변화가 있는데요. 신문왕은 중대 때 왕권을 강화하면서 관리에게 수도권만 허용하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나아가서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들은 노동력 증발이 법으로 아예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덕왕 때는 백성에게 정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하면서 왕권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성덕왕은 발해를 공격하려고 한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중대, 경덕왕 때는 귀족들의 거센 반발에 못 이겨 노급이 부활하게 되죠. 통일신라 중대 때 부활했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그 결과 관리 또는 귀족 혹은 왕족들이 수도권과 노동력 증발이 다시 허용이 되고 왕권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전형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민정문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민정문서는 경덕왕 때 통일신라 중대죠. 조세를 체계적으로 거두고 노동력을 증발하기 위한 관리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정창원이라고 하는 그 사찰의 창고에서 발견이 됩니다. 정창원은 일본어로 쇼슈인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창원 민정문서라고 읽기도 합니다. 일본 정창원에 화엄경이 있는데 그 화엄경을 싼 표지를 이렇게 벗겨냈더니 이면에 그 민정문서가 기록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조세를 통일신라 때 상당히 고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가호를 사람 수에 따라 9등급입니다. 가구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가호를 구, 가구. 이 인구는요, 지금도 10대부터 뭐 60대까지를 우리가 회갑산치하는 구간으로 쪼개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연령에 따라 6등급. 뭐 예로부터 회갑하면 다 살았다 이런 뭐 말을 하기도 했었죠. 최근은 뭐 100세 시대라 그런 개념이 많이 희박해지기는 했습니다. 한편 그 대장에는 토지, 과일이 있는 유실수, 노비, 우마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노비가 다수였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노비가 소수입니다. 노비가 다수인 나라들은 유럽에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노비가 소수였다. 그리고 인구도 여자가 좀 더 많았다. 이런 걸 아시면 좋겠고요. 네, 촌주가 작성합니다. 관리가 작성했다 틀리고 향리가 작성했다가 틀립니다. 3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작성했다가 틀립니다. 체계적 조사는 매년 하지만 보고는 3년마다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로 좀 고쳐볼까요? 매년 조사. 3년마다 작성 보고. 네, 용어 개념이 또 시험에 나올 때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매년 보고했다 틀리고요. 5년마다 보고했다 틀리게 됩니다. 중대 때 효소왕은 이제 상업이 더 발달하다 보니 경주에 남쪽과 서쪽에도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을 추가합니다. 이게 남시하고 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무역입니다. 국가 간 교역이 있죠. 중대 때는 중국 당나라와 무역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중국에 신라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신라소는 신라인들의 자치기관입니다. 신라원은 절인데요. 주의할 내용이에요. 신라인들의 여관이 신라관인데 신라인들의 자치기관을 신라관이라고 했다. 틀리게 되죠. 자치기관은 그렇습니다. 신라소가 되고요. 신라관의 여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당항선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러나 수도 경주에서 갈 때는 당항선까지 걸어갈 이유는 없으니까 울산항이 무역항으로 회용이 됩니다. 울산항을 통해 또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왕실에 무역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처용가 아라비아 사람이다 또는 흑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결과 중국에 예로부터 가는 바닷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서해를 통해서 산동반도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서해나 남해를 통해 중국의 양쯔강 하류로 가는 길이 있는데 신라방, 신라수, 신라원, 신라강 같은 거는 중국 북쪽의 상동 지역이나 남쪽의 양쯔강 하류 지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편 당나라는 그 발해와 교역을 위해, 무역을 위해 산동 지역에 발해관을 설치해 줍니다. 발해가 설치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당나라가 설치해 주었다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한편 하대 무역 발달 보시겠습니다. 장보고는 중국에서 장군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한 다음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합니다. 흥덕왕 때죠. 그리고 신무왕의 즉위를 후원하는데요. 장보고가 딸을 문성왕 안비로 추천했으나 실패하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신라왕실을 보낸 자객 염장, 무림고수라고 하겠죠. 암살당합니다. 청해진 장보고 사업 한동안 유지되었지만 결국 폐지되고요. 장보고는 산동 지역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설립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숙소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불공도 드리도록 했는데 현재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신라원의 일종이겠죠. 해상무역을 장악했지만 그러나 장보고 사후 청해진이 없어지면서 신라의 해상 패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근현대사까지 만약에 우리가 장악할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죠. 한편 장보고 집단이 타고 가는 배를 빨간 글씨고 교관선입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당나라에 무역하러 보낸 사절단을 견당매물사라고 하고요. 거기서 받아온 물건을 일본에 가서 팔고 일본에서 또 물건을 가져와서 당나라에 파는데요. 일본에 보낸 사절단을 회역사라고 합니다. 한편 일본의 저명한 승려 엠린이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갈 때, 일본에서 당나라 갈 때는 아니고요. 네, 1차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조금은 지엽적이죠.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갈 때 장보고의 그 교관선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엠린이 쓴 편지에 남아있고 장보고에게 보낸 편지 내용으로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엠린이라는 이름이 시험에 보이거나 교관선이나 이런 게 보이면 장보고에 관한 얘기구나, 신라 하대 얘기구나 이런 걸 알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네, 통일신라 민족문서는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사진으로도 제법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표지 안쪽에 이면지죠. 네, 내용을 눈에 잘 좀 봐놔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통일신라 중대 민족문서에 관한 거다. 알고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통일신라 하대 원성왕 등의 무인상을 보면은 웬 그 이슬람의 장군 같은 사람이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장면인데요. 그 당시 원성왕 때에 이런 이슬람 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단일민족 국가 전통이 오래 유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결혼도 무시 못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통일신라 하대의 원성왕을 통해 그때도 그런 장면을 알 수가 있죠. 장보고의 해상무역 활동을 보면은요, 법화원 위치 눈에 보일 거고요. 발해 교통로 5개가 거란, 또 이렇게 널뛰면서 중국으로 가는 육지교통로, 압록강을 통해 내려오는 해상교통로, 신라로 내려가는 남경을 통한 신라도, 일본 동경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 5개가 보이고 또 산동반도에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이 보이고 청해진 안보 위치 보일 겁니다. 한편 당항성 위치 잘 보시면 평택 일대 보일 텐데 경기도 거기서 산동반도로 직접 등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남쪽으로 이렇게 서해안 따라가면서 또는 완도에서 직접 양쯔강 하류로 가는 길이 있죠. 네, 이런 교통로 지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중국 사람들 재밌어요. 그 법화원, 네, 장보고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장보고도 중국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고 우리 통일신라까지 중국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이 중국 어떻게 좀 우리 국력을 키워서 제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발해 경제 한번 보시죠. 수치제도는 조세, 곡물역 동일합니다. 수조권에 관한 건 특별히 전해지지는 않지만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다만 발해는 이 날이 그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밭농사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벼농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틀립니다. 일부 지역에는 벼농사가 시행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부여는 목축이 중심인 가운데 일부 반동사였었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는 비슷한 나라지만요. 다음으로 발해 수도가 5개 오경이 있는데 시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8세기 초 무왕 대인수 때는 당나라와 전쟁, 8세기 후반 문왕 대현무 때는 당나라와 관계 개선, 상경을 본따, 탄경이 이제 당나라 장원성을 본따 건설을 했죠. 이 주작대로가 있었고요. 신라로 가는 신라도를 개설, 일본에다가는 고려왕이라고 칭하기도 했고요. 9세기 초 선왕 대인수는 당나라로부터 해동 성국이라는 칭호를 받고 오경 15부 62주 9년을 만들어서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습니다. 당나라는 한편 발해를 위해 산동지역에 발해관을 설치해서 발해 사신이 이용하게 했다 얘기 드렸고요. 한편 그 발해 솔빈부라고 하는 그 오경 15부 할 때 15개의 부 중에 솔빈부, 연해주 지역인데 말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발해의 불상, 이불병자상 같은 거를 당나라에 수출했으니까 발해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말이나 불상이 나오면 들리게 됩니다. 한편 발해 지역에서 청동 낙타상이 최근 출토돼 가지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낙타는 아시지만 고비 사막같이 더운 지역에서 나는 건데 우리나라 몽골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이 상당히 활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발해 5개 교통로는 우리 지난번 수업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네, 발에서 출토된 청동 낙타상 한번 보시고요. 교역 제품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신라는 비단 약재 공예품 서적 사치품을 수입했다를 기억하세요. 금은 세공품 인삼을 수출하고요. 신라, 통일신라 일본한테는 철, 불경, 모직물, 서적, 사치품을 수출하고 일본 그게 부족하니까 대신 일본에게는 뭐 견직물 같은 거를 수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것도 좀 받기도 하고요. 발해 무역에 대해 적어드린 거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한번 더 봐주시고요. 고대 사회입니다. 이번에는 고구려. 왕족은 고씨, 왕비족은 일반적으로 절노부에서 나왔습니다. 백제 왕족은 부여씨, 이거 주의하자고 했죠. 부여의 왕족이 부여씨가 아닙니다. 백제 왕족이 부여씨입니다. 왕비족으로는 해씨, 진씨, 사택씨 등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근초광 때는 진씨가 많이 왕비족이 되었고요. 사비로 천도한 이후로는 사택씨가 많이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신라의 왕족은 박석힘 이렇게 세성이 있었고요. 최고 관직은 고구려 국상, 이거 고구천왕 때 제3일파소였죠. 영계소문 이후로는 대대로 대망리지 이런 이름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백제는 내신자평이 통상 최고 관직의 역할을 했고요. 신라는 상대등인데 이거 법흥왕 때 설치했었죠. 네. 귀족회의는 고구려는 제가회의, 그리고 고구려의 유격한 가문들을 고추가라고 했습니다. 고추라는 말은 남성이 성기를 뜻하는 부분도 있고 으뜸이라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백제는 정사함은 이제 공주, 웅진 지역에 있는 바위인데 거기에 투표함을 두고 정책을 결정했다는 거죠. 신라의 화백회의 역시 법흥왕인데 진골만 참여, 만장일치, 이 화백 하나가 만장일치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상대등이 화백회의 최고 수장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중앙이 5부, 지방도 5부, 백제는 중앙은 5부, 지방은 5방, 약간 이름이 다르죠? 성왕은 중앙에 22부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중앙은 6부, 고구려 백제가 좀 달라요. 그리고 지방은 5주. 네. 그래서 고구려의 5부는 욕사의 처력은지 같은 관리가 있었고, 백제 5방에는 방령이라는 관리가 있었고, 신라 5주에는 군주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한편 문영왕은 지방에 22담로를 보낸 적이 있었죠. 웅진시대였었죠. 고구려의 관료 조직은 14간등, 백제는 6자평과 17간등인데 이건 250년 경의 고의왕이 정돼 있었습니다. 신라는 16간등이라 백제 17간등하고 좀 다릅니다. 고구려의 군사 조직은 대모달 말객이라고 불리는 장군이 지휘했고요. 백제 장군 이름은 달솔이었습니다. 신라는 서당이라고 하는 군대 조직이 있으면서 화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화랑은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되니까 법흥왕하고 구별하셔야겠고요. 신분제도, 신라 골품제도가 대표인데 고구려 백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합니다.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는 고구려 고국천왕이 제당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 시행한 진대법이 전해지고 있고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이 백제하고 신라의 빈민 구제 정책은 특별히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골품제도입니다. 골품제도는 통일 과정에서 형성됐는데 왕족이 성골, 상대됐죠. 그러나 진덕여왕을 끝으로 왕족 성골대가 끊어지면서 중대하대 때는 진골인데 중대 때는 무열진골, 하대 때는 뇌물진골계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신하는 육도품, 이거 등란이라고 불리고 오도품, 사도품이 있었는데 통일 과정에서 3도품 이하는 소멸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화랑도. 근데 골품제도 좀 더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품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요. 신라 출신 이외에도 진골 귀족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강가야 왕족 김씨. 뭐 대표적인 거는 역시 이 김해 김씨, 김유신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 왕족 안승 같은 계열도 진골귀족으로 포함이 되었고요. 그런데 골품제도가 정치적인 면만 통제했다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가옥, 수레, 옷 등 생활 전 부분을 통제합니다. 이 골품제도는 통일신라대 진성여왕 때 육두품 최치원이 골품제를 폐지하고 가거제를 시행할 걸 주장했지만 실패. 이거 시무십여조 배웠고요. 통일신라 마지막까지 유지되니까 하대 때 폐지되었다 틀리고 고려 태조 왕건이 폐지를 하게 됩니다. 이 골품제는 조금 더 그림을 보면 좋겠는데요. 네, 골품제. 그림을 보면 있는 것처럼 승진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이 아니에요. 진골은 17등에서 시작해서 1간등까지 갑니다. 육두품은 17등에서 시작해서 6간등 아찬까지 밖에 못 가요. 결국 대하찬, 파진창, 잡찬, 아찬, 이벌찬은 진골귀족만 가는 관리이고 이 사람들만이 자색 옷을 벼슬할 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골귀족만이 자색 옷 5간등 이상을 갑니다. 승진에 상한선이 있고요. 육두품은 진골과 함께 이 6간등이죠. 이거는 제가 좀 잘못 적었고요. 네. 육두품 진골과 함께 6간등인 대하찬까지 진출하게 되죠. 대하찬이 아니라 아찬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었다. 자세고 진골 귀족만 입을 수 있었다. 이걸 주의하시고요. 생활 모습에 보면 집 크기가 다 제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골품제 주의합니다. 그러면 5간등, 그러니까 5두품은 어떻게 되느냐? 대남아까지 진출할 수가 있는 거죠. 5간등은 대남아. 네. 4두품은 대사까지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화랑도는 진흥왕입니다. 국가적 조직 정비. 화랑과 낭도인데 화랑은 진골만 될 수가 있어요. 낭도는 모든 계층이 될 수 있어서 화랑도가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랑은 미륵이라고 해서 숭상을 받았죠.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원광법사가 세속 5개를 내려주기도 했는데 정작 스님이 내려줬지만 이 세속 5개 내용은 유교하고 불교가 같이 반영되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화백회입니다. 법흥왕이 설치. 화백은 진골 귀족만 참여합니다. 화랑도하고 좀 달라요. 화랑은 진골만, 낭도는 정계죠. 화백회는 진골 귀족만. 만상일치, 다수결 아니죠. 상대 등이 최고 수장을 했습니다. 통일신라, 중대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높아지고 화백회나 상대 등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신문왕 같이 강력한 왕이 있었죠. 그러나 통일신라 하대에는 진골 귀족들끼리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면서 화백,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거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골품제 화랑도 화백회 출제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우리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골품제요 그림도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발해하사에는 11시기 강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1, 12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한국사 능력시험 기출문제에서 다루도록 하죠. 네, 저는 지금까지 대략 30분에 걸쳐 여러분들과 고대 경제와 사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료전 지급, 노급해지, 정전 지급, 노급 부활, 민정문서, 청해진, 골품제, 화백회, 화랑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늘 제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여러분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서로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좋은 강의가 개발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카페 통상계 그룹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 받으실 수 있고요. 회원 가입을 통해 후원도 하시고 또 학습 자료를 책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강의 있으면 카페 통해서 제시해 주시면 또 보완해 가지고 강의를 특강 형태로 계속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선호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